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8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마무리되었고요.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2조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6,400억 매수하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합쳐가지고 2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680억, 기관 투자자 970억 정도 매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유사하게 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증시도 이제 나스닥 다우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니케이도 0.4% 올라왔고요. 반대로 이제 상해 종합은 1.4%까지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동안 이제 좀 저평가가 되어 왔었는데 오늘 어제 이렇게 한번 크게 좀 올라주면서 단숨에 하락분에 대한 반등을 강하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라가던 그 고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2600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2670선까지 저항을 두 번 형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터치를 할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특히 현대차 그룹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이런 IT 기업들, 이런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많이 올라갔던 은행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코스피에 많은 투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종목 말고 전반적인 코스피의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의 느낌이 오늘 들었었고요. 이대로 뭐 종고점까지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700포인트를 올리기엔 단기간에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일단 단기간에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승세가 나오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니케이라든지 다우가 그죠?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갈 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 구간을 이제 깨는 그런 상승세가 좀 나와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3조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1월까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2월 1일 되자마자 1조를 매수하더니 오늘은 어제보다 2배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요. 지금 뭐 19일부터 29일까지 계속 또 매수를 했었고, 요새 잠깐 이제 매도를 하긴 했지만 또 삼성전자 그런 관련한 그런 매도 블록딜을 또 받으면서 많은 물량을 또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12월부터 해서는 사실 지금 한 5에서 6조 가까이 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연초에 좀 많은 물량을 뱉어냈는데요. 다시 한번 1월 25일부터 해서는 줄곧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400억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 중에 이제 금융 투자가 4,100억 정도로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한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힘이 붙어서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800포인트 정도, 814포인트 정도 그동안 이제 줄곧 떨어지다가 한번 이제 반등을 제대로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크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을 좀 했고요. 사실 코스피의 반등세보다 훨씬 이제 못 미칩니다. 코스닥은 지금 올라가던 게 많이 꺾여 있는 상태고요. 2차전지 관련된 그런 기술주들이 좀 꺾이면서 이런 하락세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특별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좀 집중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승세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그런 우량주 위주로의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좀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그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펼쳐진다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입니다.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9,970억,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680억 매수했지만 사실 뭐 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런 물량 매수였고요. 뭐 이대로 이제 코스닥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크게 지금 메리트가 있는 지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7원 정도 하락했고요. 1324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도 잘 버티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삼각형 이 수렴 구간을 만들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려가는 방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참 횡보를 하다가 급락을 했던 이전 구간이 생각이 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좀 환율이 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시간이 좀 뒤로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종착점은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심리적인 반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금리 떨어질 건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버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고환율이 이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환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원화 강세로 좀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이제 US 테크 100이 이제 1% 가까이 올라가면서 나스닥 위주로의 상승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한 0.8% 정도 유로톡스가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지금 국제 유가는 74달러,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2달러 수준으로 어제와 거의 유사하고요. 오히려 국제 유가는 조금 잘 올라가다가 꺾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질수록 우리나라 증시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4%대를 지키면서도 계속 떨어지지 않던 국채 금리가 이제 3.8%대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올라가지고 0.75% 올라서 3.88%로 진행 중이지만 확실히 지금 1년으로 보았을 때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그런 반등, 미국에 대한 반등 기대감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한 가격 반등이죠. 네, 채권에 대한 가격 반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채 금리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채권이 왜 올라가느냐,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채권에 대한 발행량을 줄이거나 혹은 채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럼 미국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면 당연히 내가 장기적으로 이 채권을 들고 있어도 이 채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좋겠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국채 발행을 줄이면 그죠? 국채에 대한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량으로도 봐도 점점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그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아마 그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리나라 이 코스피 이 유입이 대량으로 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점이 아마 마지노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5%까지 올라갔을 때는 코스피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3.8%대로 진입을 하니까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강하게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점 초반대로 혹은 2%대로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이 미국의 채권 시장과 좀 관련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채권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을 좀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그런 흐름을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 구간에서 경기 활성화로 가는 구간이다. 이거 한 단어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금리가 인하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 금리 인하되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씩 조금씩 금리를 떨어뜨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활성화가 불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천천히 접근을 한다면 오늘 같은 이런 우량주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이제 12월에는 웬만한 이 우량주들이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20원 상승해서 4% 가까이 상승했고요. 16,0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아주 큰 상승이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장 초반부터 상승을 이어가더니 마지막에는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평소보다 좀 올라서 진행되었고요. 어제처럼 좀 거래가 좀 실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틀 동안은 좀 상승으로 최근 이틀이 아니죠. 어제는 이제 보합으로 진행되었고 그 전날에 이제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16,000원으로 정말 오랜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80만 주로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확실히 좀 수급이 좀 붙어주다 보니까 거래량도 평소에 이제 뭐 300만 주도 넘기 어려웠던 그런 거래량이 이제 580만 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올라간다 싶을 때 나오던 그런 거래량을 보면 여전히 이제 580만 주도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한다, 할 때 이제 보는 그런 거래량을 보시면 이런 수준의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주 정도 이상 나와주면서 그게 단기간에 꺾이지 않고 쭉쭉 이제 거래 피크가 계속 힘이 붙어주면서 피크가 터지고 이제 며칠 횡보하다가 피크가 한번 다시 터져주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거래량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은 그런 거래량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이 양봉은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항을 받아오던 121선을 단숨에 이제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양홍구름 이제 디디면서 음홍구름 저항 한번 맞고 양홍구름 디디면서 N자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대한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근에 이 거래량 패턴도 좀 상승으로 진행 중이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최근에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점이 이제 16,000원 정도 이 부분은 단숨에 이제 뚫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241선 넘어서 17,000원, 18,000원 구간으로 다시 진입했을 때 이전에 이 횡보하던 이 밴드 안으로 진입을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단이 이제 22,000원 정도, 21,000원 정도를 다시 테스트를 하겠는데 그 테스트할 때 이제 이번에는 뚫어줄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2만 원으로 진입을 하면은 호가가 이제 10원 단위에서 10원 단위에서 50원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면 더 이제 올라가기가 쉬워지는데요. 확실히 좀 힘이 붙어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000원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횡보를 했더라도 한 달, 두 달 동안 횡보를 했더라도 주가를 올리는 데는 단 일주일, 2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요거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에 의해서 어떤 명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응집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소식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 소식이 뒤로 밀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이 투자자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밀리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내가 뭐 거래세를 내면서 수수료를 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을 분석도 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주가에 대해서만 집착을 한다면 사실 그건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의한 그런 주식시장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왕 투자한 거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이제 수익을 보았을 때 그 결과만 보지 말고 결국에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이 단순히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사이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맨날 이 영상의 첫 시작 10분 동안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종목에 대한 이해보다도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시장에 대한 확률이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높아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오늘 웬만한 우량주들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혹여나 호재가 크게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량주 대세 상승에 의해서 코스피의 대세 상승에 의해서 적어도 2만 원 이상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시장에 좋은 상황이 또 펼쳐지고 뭐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11차 전력 소급 기본 계획에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이 확정이 되면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수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온다면 더더욱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실적이 얼마고 이전에 뭐 빚 부채가 얼마고 네, 이런 거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 이런 거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그냥 횡보만 한 겁니다. 그동안 어떤 투자자가 얼마나 매수했는지가 중요하고요. 이 투자자는 왜 매수를 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10%에서 15%까지 지분을 늘렸습니다. 5% 정도의 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1%가 640만 주입니다. 3천만 주 이상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알겠죠. 근데 이 지분을 이렇게까지 늘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갔다. 근데 왜 매수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이 투자에 대한 단가를 맞춰가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많은 물량을 매집했다는 것은 그들의 평균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다. 박스권의 중간 수준이겠죠. 네. 그럼 뭐 16,000원 수준, 15,000원 후반, 17,000원 초반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한 그런 명분을 기다린다면 당연히 이제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얼마나 기다렸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었고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가 왔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네, 앞으로 에너지 시장을 보았을 때 국내 시장, 해외 시장을 보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되고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규 수주가 당연히 늘어날 거고 기업에 대한 예상 실적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재무도 당연히 개선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로 향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지 가장 결과에 대한 접근을 해서 거꾸로 이제 근본이 별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로서의 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면 이제 그냥 홀짝 혹은 뭐 그런 도박 사이트에 가서 도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월봉도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가 90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3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투자자가 모두 이렇게 큰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10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 뭐 100만 주까지 매수했던 날이 거의 없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아주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가 27만 주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5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동안 좀 매도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한 번에 그 물량을 메워주는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을 연기금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그 중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작년 1월 1일부터 누적 집계를 해보면 한 1,000만 주 이상 1,000만 주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매도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회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오늘 하루 이렇게 바짝 매수를 했을까? 혹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런 매수가 이어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옵션 만기가 있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네,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있는데 지금 그 분기 리밸런싱 전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코스피 매수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보았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국제 지수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비중이 좀 늘어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연일 매수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 같은 테마 관련 종목들도 좀 이제 올라갔고요. 좋은 흐름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은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자,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710만 주로 전날보다 한 80만 주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공매도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가 이렇게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공매도 수량에 대한 거래량이 이렇게 부족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 잔고를 늘리고 줄이는지 저는 정확한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법성은 뭐 지금 금감원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날에 1월 31일입니다. 이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그 메릴 린치가 대량 매수를 했고 JP 모건과 모건 서울이 동시호가에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딱 이제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나타나자 바로 공매도 증가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공매도 잔고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량 보유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망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700만 주 정도의 공매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물량을 언제까지 유지를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진이 빠질 정도로 공매도를 계속 쳐왔는데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좀 잠잠하더니 지금도 저렇게 만기 이 날에 공매도를 통해서 동시호가의 거래를 집중시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어떤 이 과정이 들어가 있고 저 동시호가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요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대차잔고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뭐 지금 상환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상환 상위 종목에 나타났습니다. 대차잔고가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83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이 27만 주 되어서 56만 주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차잔고도 오늘 날짜로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공매도 잔고 변화에 대한 그 날짜와 동일하거든요. 이틀 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차잔고를 빼고 동시호가에 공매도 잔고를 늘렸는지 뭐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지금 대차잔고가 줄기는 했다. 그렇다는 말은 예비 공매도 이 수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원에는 신한증권이 매수 상위에 위치를 했고요. 100만 주 가까이 매수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의 매수량을 이 신한증권으로 집중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은 메릴 린치와 모건 서울이 매수 진행되었고요. 오늘 신한증권이 이렇게 매수에 집중한 것을 보았을 때는 오늘 날짜로 이제 이틀 뒤에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번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 129만 주 매수해서 146만 주로 당일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며칠째 한 7일 이상 8일까지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율이 15.51%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15% 넘어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5.5%까지 외국인 보율이 증가를 했고요. 뭐 이제 16%까지 올릴 기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이 지분율을 달성하고 있고요. 계속 이런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그런 의무 편입 지수가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이 높아졌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인 매수가 가능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앞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인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첫 번째가 되었든 두 번째가 되었든 우리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수 살펴보았고 기술적인 부분 다 살펴보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력과 태양광에서 지금 중국에 뒤처진 미국이 SMR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주도권을 노린다라는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풍력 발전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풍력 발전에 대한 그런 이 입찰이 있었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8메가와트급을 개발을 해서 한동평대 해상풍력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있는 그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을 입찰을 참가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런 저가 터빈 공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많은 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입찰 허가를 받지 못했고요. 중국의 프로젝트가 지금 우선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지금 중국 좋은 일만 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양광 패널 대부분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 플랜트를 짓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대부분을 또 해외 기업에 좀 준다라는 것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만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인 만큼 미국이 지금 이미 전 세계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좀 뺏긴 느낌이 있죠. 최근에 안 그래도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이 흐름이 강한데 미국이 그걸 이제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지금 SMR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떨 때 이제 1달러 가까이 찍었을 때 기사까지 나오면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입 꾹 다물고 있죠. 그래서 1달러, 2달러 수준에서부터 3달러까지 단숨에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이고 아직 이제 SMR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에 그런 관련된 지원 소식이 들려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지금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 SMR에 대한 기업 투자를 혹은 지원금을 투자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CNN에서 직접 이 소식을 전했고요. 국제 원자력 에너지 시장 진출을 SMR을 통해서 노리고 있고 이 SMR 기술을 적극적으로 미는 이유는 이미 중국의 태양광과 풍력 등 이제 재생에너지 주도권을 빼앗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지금 이제 SMR을 활용해서 이 시장 주도권을 뺏어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이번에 COP28에서 한국 등 25개국이 이제 2050 그죠? 2050년에 원자력 에너지 3배를 늘리겠다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주도로 해서 CFE 100이 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 같은 그런 큰 기업들, 애플 같은 큰 기업들이 R200 아니면 CF100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CFE100이라고 해서 좀 이제 그 둘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결국에는 탈탄소에 대한 가속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제적인 동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세계에서의 산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이 CFE100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벌써 한 5개국 정도가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점점 이 또 에너지 믹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세계 원자력 동향을 보면 가나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긍정적인 건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트비아도 에스토니아와 협력으로 원전 개발 논의를 들어갔고요. 남아공도 지금 이제 2,500메가와트 규모 원전 추가 도입 계획을 언급했고요. 케냐도 2035년까지 1000메가와트급 원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지금 EDF와 원전 자금 조달이라든지 SMR에 대한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원전 4기에 대한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새로운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에 대한 그리고 SMR 건설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EDF와 이제 마지막까지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주요 견제를 하고 있던 우리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있던 웨스팅하우스가 이 입찰에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란드 이 원전 시장을 보더라도 프랑스 EDF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두 나라가 경쟁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가격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했고요. 대신 이제 미국은 네, 이런 전체적인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좀 외교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또 그런 식의 이 우선권이 또 있었죠. 체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을 먼저 떨어뜨린 것은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사의 그런 좀 법적 구속력이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뜨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체코 입장에서는 동유럽의 그런 최전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방산에 대한 그런 투자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외교력에 대한 그런 이 검토가 조금 이 비중이 낮았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EDF와 우리나라가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기술력, 단가 요거는 우리나라가 우위입니다. 대신 이제 프랑스가 EU의 이제 의장국이기 때문에 또 그런 EU 입장에서의 그런 원전 건설에 대한 지원책, 그다음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또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일단 지켜보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체코에 있는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아주 이제 터빈 기술이 뛰어난 자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이고요. 산수원에 그 이번에도 이 체코 원전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체코 방문을 했을 때 두산 스코다 파워를 방문해서 그런 네트워킹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발주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어떤 기업들이 준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단가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체코는 지금 단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무난하게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가 카자흐스탄에서도 계속 지금 증기 터빈을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증기 터빈은 사실 아주 크고 비싸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소규모이긴 해도 계속 이 인콰이어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에 있다는 것도 우리의 이 체코 프로젝트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 또 이제 체코가 딱 동유럽에 있어가지고 중앙아시아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뭐 그런 남유럽 쪽에도 이제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빈 시장이라든지 이런 기자재 공급이 아주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업력이 좀 길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라든지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지금 또 이렇게 계속 발주를 내주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1조 가까이의 그런 화력 발전 관련된 이 수주를 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터빈 관련된 이 부품을 계속 납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또 그런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전환에 대한 그런 논의를 또 하고 있었거든요. 추가적인 수주 소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것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11차 전력 수급 개봉 계획이 이제 2월 초 아니면은 2월 말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2월 말에 조금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LNG를 비롯해서 양수 발전소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수 발전소를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최근에 이 양수 발전소에 대한 건설이 별로 없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 지어왔던 그 양수 발전소에 이 모든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계획되고 있는 양수 발전소에 대한 규모가 3.9기가와트가 될 만큼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기자재가 싸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수주 금액이. 그래서 이 수력 발전 관련된 양수 발전소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가 또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LNG 터빈 이 관련된 LNG 사업 관련된 또 수주가 연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안동 열 복합 발전소도 지금 수주를 했고 그 이후 프로젝트도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에 대한 이 에너지원들이
이제는 노후화된 설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LNG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로 이제 설치해야 되는, 그리고 수명을 연장해야 되거나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서비스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재를 교체해 줄 수 있는 또 신규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고요. 아주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발전소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그런 발전소들의 새로운 교체, 기자재 교체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주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신규 수주를 할 만한 이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상풍력도 그렇고 가스터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수력 발전, 양수 발전도 그렇고 신규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요. 이 네 개가 모두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수소까지 그렇고요. SMR도 그렇고요. 이제 해외로 나가면 중동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동유럽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 그런 EPC 이 관련된 이 수주라든지 그리고 이집트 관련된 북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중동 쪽 계속된 그런 이 시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시장의 재건 시장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나왔다가 지금 쏙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에너지 플랜트 건설, 그다음에 뭐 재건 관련된 그런 건설 사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건설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전성기를 달릴 때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전혀 뒤지지 않고 그리고 시장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준비된 자만이 이제 이 시장을 쟁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기술적인 장벽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장벽이 높다라는 것은 기술을 쉽게 따라할 수 없고 그 기술을 모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역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에 대한 활약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 어떻게 보내는지 월, 화, 수, 목 한번 천천히 또 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집중이 되는지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